오늘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좀 해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서 지금 후보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87년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될 때 그때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했었죠. 그래서 92년에 그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결해가지고 김대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이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이회창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때 이회창이 이인재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거예요. 이인재가 경선 불복했으니까. 어쨌든 그 단일화가 실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에 성공해서 이회창을 물리치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뭐 경선 룰 가지고 엄청 이렇게 갈등이 심했죠. 거의 뭐 단일화가 안 될 지경이었는데 단일화가 됐어요. 그래서 정동영을 물리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성공을 했죠. 안철수가 사퇴했으니까. 그랬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198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단일화를 좀 정리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87년 이전에는 뭐 전두환, 박정희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후보가 단일화되고 어쩌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단일 후보였습니다. 그때는 단일 후보고 뭐 반대도 없는 거고 그냥 찬성만 하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그때는. 예.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에 제3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기 전에 그때는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고 우리나라의 이 투표가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논외로 하고 87년부터만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떠한 그 법칙이 나옵니다. 그 단일화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그 정치가 개인의 정치 생명과 연결시켜보면 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대중과 김영삼이 87년에 그 국민의 그 열망을 저버리고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대통령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노태우가 대통령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92년에는 김영삼이 되었고 97년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단일화를 안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 어떤 법칙이 나와요.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거였습니다. 단일화 안 해준 사람, 김대중과 김영삼이 결국은 번갈아 가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한 일체 1법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가서 노무현과 정몽준이 그 당시에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회창을 누르고 노무현이 되었죠. 여기서 어떤 법칙이 나오냐 하면은 단일화하면서 물러선 사람, 정몽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는 그 제2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서는 단일화 해준 사람만 이렇게 망한다 하는 그런 법칙이
이 노무현과 정몽준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문재인과 안철수 단일화에서 여기서도 그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문재인에게 안철수가 양보를 했어요. 그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의 그 위상은 안철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뭐 박근혜와의 1대1 승부에서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그때 안철수에게 나왔는데 그걸 문재인에게 다 갖다 준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 당시 뭐 문재인은 뭐 처음에 한 자릿수 지지수였고 단지 뭐 그 민주당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 여론조사의 그 지지도는 안철수에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안철수가 말하자면 그때 떡수를 둔 거예요. 떡수. 예. 그 문재인이란 노련한 그 사업가한테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본금을 다 털리는 그런 그 좀 어리숙한 자본가의 형태를 나타낸 게 그 당시 안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 훨씬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고 안철수는 그냥 망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최근에 와서 뭐 안철수가 뭐 지지도가 많이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자력 상승이 아니고 뭐 이렇게 풍선 효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건 언제 건질지 모릅니다. 즉, 박근혜 선거 때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하고 2002년에 노무현이 되면서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보면 이 단일화에 양보해 준 사람은 별로 그 결과가 안 좋게 된다. 예, 그런 어떤 법칙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얘기가 87년에 노태우가 대통령 되면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를 거부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아주 집요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충 나오는 법칙이 뭐냐 하면 단일화가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버티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양보해주는 사람들, 정몽준이라든가 안철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형 이거 안 되더라 하는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이회창과 이인재가 그때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단일화라기보다는 그 이인재가 경선 불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인재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경선에 불복하거나 사퇴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다는 이제 이인재법이 이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이인재의 피해를 본 사람이 그 당시에 이회창이었습니다. 이회창이 그때 이제 피해를 봤어요. 이인재 때문에. 대충 요것이 이제 87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일화의 문제였습니다. 2012년에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근혜와의 그 단일화에 성공했죠. 경선 룰 미팅에서 거의 뭐 결렬까지 갔었는데 그 이재호가 친 그 덫에 박근혜가 걸려들었죠. 그 당시 그 박근혜가 더 우세했어요. 당원 선거에서는 우세했고 뭐 여론조사라는 것을 뭐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재호가 덫을 깔아가지고 박근혜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박근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 그때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때 박근혜가 그 단일화에 그 협력을 안 했다. 경선 룰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때 비토를 놓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은
정동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이명박과 박근혜를 갈리게 되는 경우에는 정동영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세운 법칙, 단일화에 양보를 안 해준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 된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경우에 볼 때,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그때 2007년에 이명박과 박근혜 사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정동영이 대통령 되는 거고, 2012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둘 중에 한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이명박이나 박근혜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세운 법칙이에요. 단일화에 양보해주지 않는 사람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그 가설입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동영이 그때 대통령이 2007년에 되었다면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김영삼과 김대중식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네, 그 선악은 불문하고, 결과가 선악이 어떤지를 불문하고, 이것이 단일화에 양보해준 사람과 양보 안 해준 사람의 그 차이죠. 그러면 2007년에 이명박과 박근혜에서 박근혜가 양보해 줬는데 어떻게 2012년에 박근혜가 되었느냐? 예? 그 법칙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를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의 그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긴 했는데 불완전한 단일화였어요. 그때 안철수가 상당히 좀 포기 선언한 후에도 미국에 가 있는다든지 이러면서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했고, 그거 가지고 문재인이 나중에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단일화를 제대로 안 해줬다. 그래서 내가 선거에 졌다. 이러면서 또 안철수는 그 정도 밀어줬으면 내가 밀어준 거다 이러면서. 자, 그럼 저보고 심판을 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철수가 그때 좀 덜 밀어준 거다. 그 흔쾌하게 단일화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가 된 겁니다. 즉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있었으나 그 단일화가 조금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단일화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기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겁니다. 2002년이었죠. 그때 97년이죠. 9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회창과 이인재가 단일화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 단일화에, 이거는 그때 이제 이회창과 이인재가 대등한 게 아니었어요. 이인재는 상당히 소수파였고. 그러니까 아무튼 97년의 이 결과하고 2012년의 결과가 비슷해요. 이렇게 단일화는 하되 좀 미완성적인 단일화 할 때는 상대방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런 법칙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아주 강력한 단일화였다면은 진다는 게 제 법칙입니다.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양보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서 세운 법칙이 있죠. 대선 후보가 양보하는 사람은 그냥 그 정치 생명이 끝난다. 정몽준 같은 사람 그래서 끝나는 거고, 박근혜도 사실 2007년에 이명박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끝나야 될 사람인데 왜 대통령 됐냐 하면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어정쩡하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법칙이 모순되면서 기묘하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단일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지금 2017년의 대선에 있어서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내세운 법칙에서 이제 법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단일화를 안 해준 사람, 이렇게 김대중이나 김현상처럼 그냥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통령 된다. 정몽준과 노무현에서 보면 단일화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밀어준 사람은 결국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사실은 이명박에게 그때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그 상대방들이 또 단일화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또 된다. 이런 법칙, 3의 법칙이 나와요. 이 경우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강력하게 단일화했으면 이겼습니다. 예, 그때. 근데 안철수가 좀 이인재식으로 놀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된 거예요. 여기 이런 이제 제3의 법칙까지 이 정치공학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걸로 대입해서 본다면 과연 2017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2017년은 이제 3파전 양식입니다. 3파전. 예. 3파전이라고 보는 거는, 일단 이 우파에서 단일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2017년에. 만약에 금년 2017년 선거에서 우파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고 난립한다 그러면 이거 해보나 마나한 선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문재인 또는 안철수 우세론으로 끝나는 것이고, 2017년에 이 우파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돼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3파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2017년 우파 단일 후보 대 문재인 안철수로 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우파 단일 후보가 아니고, 남재준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오고, 조원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니까, 예,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파 단일 후보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파 단일 후보가 나오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제 양보 안 하는 상태로 3파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게 됩니다. 87년에 노태우가 되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이회창과 이인재가 돼갖고 김대중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가 이제 이거 실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안철수가 이인재처럼 놀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되었고,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2017년에 우파 단일 후보가 됩니다. 2017년에 우파 단일 후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세운 법칙에 따르면은 요렇게 되고 나면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차기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된다. 이런 법칙이 나옵니다. 예.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런 일을 됐거든요. 92년에 김영삼이 됐고, 97년에 김대중이 되었습니다. 요 법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갈라 그러면은 문재인과 안철수는 2017년에 단일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 되려면은. 예.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단일화를 해주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철수는 정치 생명 끝납니다. 이게 제가 세운 법칙이에요.
뭐 왜 끝나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정몽준이 정치 생명 끝났고 단일화 해준 사람들. 이명박하고 박근혜에서는 박근혜가 정치 생명 끝나야 되는데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어정쩡한 단일화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단일화를 어정쩡하게 하면 또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력으로 차기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게 김영삼과 김대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노태우가 됐는데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거의 이제 둘이서 3분의 1씩 먹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거의. 노태우가 조금 더 먹어갖고, 됐죠. 36.몇%인가 뭐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후보들은 그 단일화에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을 때, 그래야 이제 2017년, 5년 후면은 2022년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은, 문재인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2012년에도 자기가 양보 안 했잖아요. 안철수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준 겁니다. 예,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안철수에게, 기회가 다시 온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게 운이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철수가 명이 긴 사람이죠. 이제 안철수는 원래 2012년에 정치 생명이 끝났어야 돼요. 정몽준식으로.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어쨌든 명이 길어갖고 지금 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세운 법칙을 안철수가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2012년에 한번 자기가 이제 호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한 5년 동안 지나면서 안철수가 뭘 깨달아가지고, 이거 단일화에 양보해주면은 이게 자기만 호구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는 단일화를 안 해줄 걸로 나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우파 단일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87년부터,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내가 우파하고 이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치 이 방정식을 내가 푸는 겁니다. 대선 방정식을. 1법칙, 2법칙, 3법칙. 방정식, 그러니까 단일화에 양보하지 않는 자들의 대통령 선출.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가. 양보했는데도 박근혜처럼 되는 경우는 제3의 법칙. 이렇게 상대방들이 좀 이상하게 단일화 했을 때는 된다. 이제 제3의 법칙까지 그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 2017년에는 우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철수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어요. 이거 2012년에 내가 괜히 단일화 해줬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내가 세운 방정식, 제1방정식, 87년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거부하더니 결국 두 사람이 차례로 되더라. 이거를 안철수가 깊이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그 방정식대로 가면 이 양보 안 하면은 요번에는 지더라도 차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안철수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동안 5년 동안 짬밥을 먹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낙관적으로 태극사랑 운동을 하면서 우파 단일 후보가 되게 되어 있고, 이거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파 단일 후보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단일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가 마지막 단일화의 마지막 관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하고
지금 남재준, 조원진 간의 어떤 통합 후보 간의 최종적인 우파 단일 후보가 출연하길 바랍니다. 그 출연하는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가 경선 농단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그 김진태를 제치고 나가는 걸로 하면은 지는 겁니다. 그거는 태극기의 그 이탈표가 나와버려가지고 그거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본인도 망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에게 이제 내가 다른 칼럼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는, 여기 이 단일화에 있어서, 예, 정말 다 내려놓고, 2002년도에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할 때 식으로 정말 다 내려놓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 단일 후보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면 홍준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홍준표 씨한테 그걸 권유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예, 그 길을 가면은 질지도 몰라요. 남재준이나 조원진의 그 통합 후보에게 그 단일 후보의 자리를 놓칠지도 모르지만 홍준표 씨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2002년도에 노무현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기억해 보세요. 다 내려놓고 정몽준하고 그래갖고 그 룰 미팅이 돼가지고 정몽준을 누르고 아주 작은 차이로 노무현이 대선 단일 후보가 됐던 겁니다. 모험을 걸었죠. 예, 그 승부를 걸었죠. 홍준표 씨는 그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번에. 말하자면 도박을, 마지막 세븐 카드에다가 도박을 걸고, 그 패가 올라오면 후보로 나가는 거고, 패가 안 올라오면 상대방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도박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박을 안 하겠다. 그냥 무조건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후보니까 나갈 수 있고, 또 남재준이나 조원진 간에 또 후보가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4파전 되면 이제 이제 우파의 집권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든 남재준, 조원진 간의 단일 후보든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 홍준표, 남재준, 조원진 간의 이 우파 단일 후보만 이루어지면 거기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 김진태의 지지 발언, 김진태의 차기 정부 국무총리,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 이 카드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필승의 전략입니다. 제가 세운 이 지금 대선 후보 단일화 공식하고, 제가 괜히 이게 필승한다고 계속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대선 후보 단일화의 이 공식을 제가 풀었기 때문에, 풀었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필연적으로 움직이냐 하면, 이 안철수 같은 사람이 좀 깨달았어요. 내가 2012년에 단일화 해줘 봤더니 나만 망하더라. 이거를 좀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지키면, 깨달은 거를 실천하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고, 문재인은 이제 벌써 2번째 나왔기 때문에 3번째까지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나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아주 그냥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해줄 걸로 나는 봅니다. 그래도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단일화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안철수가 깨달았기 때문에. 2012년에 이때의 안철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전략을 이쪽 사람들, 문재인이나 안철수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는 자기의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풀었기 때문에 우파 세력은 제가 그래서 그 우파 단일화에 김진태를 중심으로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단일화가 되되 홍준표가 어쨌든 한국당의 후보기 때문에 뭐 경선 농단을 해서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홍준표에게 어떠한 어떠한 기득권 같은 게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나 이 남재준과 조원진 간의 후보는 아주 맨주먹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올라가서 홍준표와 대결을 벌여서 이 마지막 최종 우파 단일 후보로 우뚝 서는 순간 2017년 대선은 끝난다. 이것이 나의 이번 대선 후보 방정식 푸른 결과입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 Con me la spasa